화폐 가치의 몰락, 자산 리밸런싱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은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수축과 이완, 확장과 수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산 리밸런싱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1947년부터 그러니까 대공황이 끝난 이후 1947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 임금과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낸 도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70년대는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수종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어 버렸죠.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 현대경제학, 수정 자본주의 체제는 여기서부터 붕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 자유주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왜 수정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됐는가? 네, 여기서 말하는 1차 오일 쇼크 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대응이 안 돼요. 수정 자본주의 체제의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정책으로는 이게 대응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네, 임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임금은 정체되죠. 네, 자산 가격은 올라간다. 왜 자산 가격은 올라갑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는 임금 속도가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답답한 거야. 내 자산은 나는 자산이 없고 그리고 나는 임금을 받는 임금 소득자인데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옆집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옆집에 있는 자산들은 올라가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이것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미국 사람들 그리고 서구 구라파 이쪽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저축 가지고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땅을 사야 되고 나도 아파트를 사야지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것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커머셜 뱅크라고 하죠. CB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중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시중은행에서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돈이 다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축 해봐야 여러분들이 은행이자 거기서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현상들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나타났냐? 한국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 아파트는 20억, 30억 하는데 너희들이 받는 임금은 그대로잖아. 너희들 임금을 모아가지고 저 아파트를 살 수 없어. 그래서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들은 버블이야. 이것은 너무 비싼 거야, 아파트. 이런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죠. 이 투자의 시대라는 것들은 이 패러다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산들이 상승하는 효과들은 우리는 무엇에 가장 연동한다고 했습니까? 화폐 가치라고 했죠. 화폐 가치.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M2. 결국에는 뭡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여기에서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좌우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금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산을 갈아타는 거지 임금 소득으로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자산을 불려나간 사람들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효과들은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뭡니까? 아파트는 저렇게 비싼데 노동자들의 소득은 크지가 않은데 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저 아파트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저 아파트를 내려갈 거야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보시면 1947년부터 여기서부터는 1947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2020년 12월까지를 보시니까 격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벌어지죠. 계속.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벌어집니다. 나중에. 지금 또 미국에서는 2021년부터 5월까지도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5월까지. 여기서 또 완전 급반정을 해버렸죠.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니까 임금은 또 정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리밸런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자산 대열에 이 자산이라는 이 열차에 올라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어떤 예냐? 두 명이 있습니다.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고 전모 씨라는 A, B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같은 회사에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죠. A와 B, 최모 씨와 전모 씨는 소득이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2020년 11월까지를 보니까 이 사람의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차를 보세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같은 임금인데. 자, 출발선에 있을 때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모 씨가 선택하는 것은 자산의 열차를 타지 못했다. 이 자산에 타지 못한 사람이 선택했던 것이 전세였습니다. 왜?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에 기초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모 씨, A라는 최모 씨라는 사람은 과감하게 자산 열차에 동참을 했다. 뭐 빚을 좀 냈겠죠. 대출 받았겠죠. 여기서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뭐 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지금 격차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소득, 동일 선상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최모 씨는 지금 자산이 17억 5천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산이 얼마입니까? 똑같아. 3,500, 3억 5천. 여기서 또 대출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도 대출을 받았을 거고 이 사람은 전세 대출 받았을 거고 이 사람은 주택 대출을 받았을 거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20억, 30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와, 그 아파트 누가 사는데? 사람들이 소득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소득을 모아갖고 10년, 20년, 30년 걸지도 모르는 이 아파트를 누가 도대체 사냐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멍청한 소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논리가 됩니까? 이게 논리가 성립을 하지 않죠. 이것에 기초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다 비싸다는 것은 개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올랐어. 아, 이 아파트가 2억짜리였는데 이 아파트가 20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10배 올랐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싸냐? 몇 년 전에 보니까 2억 하던 아파트가 20억이 된 거야.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감정, 개인의 감정. 그러나 시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감정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40억이 된 거예요. 반포주공입니다, 이게. 반포주공 1단지.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또 이 비싸다는 논리로 계속 접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40억에도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BTS 삽니다. 지민 샀습니다. 지민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도 훨씬 똑똑합니다. 왜 똑똑한지 아십니까? 지민이라는 BTS의 그 멤버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견문을 다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지민보다 똑똑한 사람, 예?
한두 명 진짜 나올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 내가 직접 견문을 읽히는 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절대 얻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한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고모가 고물상을 했었습니다. 고물상. 이 고물상을 이 평생을 고물상을 하시며 사는 이 분인데, 이 분의 와이프가, 이 와이프입니다. 이 와이프를 굉장히 잘 줬어요. 그래, 자산시장은 와이프가 한다고 했죠. 마누라. 이 마누라가 은행에 한번 갔습니다. 은행에 1990년도에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니까 사람들이 속닥속닥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 직원들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맨날이 지금 고물상에서 돈을 모아온 것들을 현금을 은행에 저금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크게 이익을 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래서 이 와이프가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부터 라면만 먹으면서 돈이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그때 삼성전자가 10,000원 했다고 합니다. 10,000원. 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삼성전자가 93년도가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안 팔았습니다. 왜? 15배 올랐다니까. 15배. 15배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15배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안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15만 원에도 계속 샀어요. IMF 때는 여기서 IMF 때는 여기가 3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3만 원. 그런데 이어서도 또 샀어요. 지금 이 분의 자산이요, 70만 원 할 때가 300억이 됐습니다. 고물상을 해서. 이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은 70만 원일 때도 300억이 됐으니까 그때도 안 팔았어요. 어떻게? 무식하게 갔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식하게. 반포주공을 40억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무식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끼어듭니다. 거기 비싸다. 많이 올랐다. 그 아파트는 이제 누가 사냐.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70만 원 할 때 지금 300만 원이 한 사람 300만이 넘어갔잖아요. 이거예요. 비싸다 싸다는 감정은 시장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너무 좋다. 이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내 혼자 아무리 좋은 마음입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홍남기 또 이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홍남기 집값 오른 만큼 올랐다. 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시장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시장이 올랐다. 시장이 더 좋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더 기꺼이 더 돈을 지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샤넬백 여러분들 아시죠? 맨날 올립니다. 이 샤넬백. 그런데 지금 샤넬백은 하루 전에 가서 밤에 줄 서서 살 수 있는 백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희소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유가 130억짜리 아파트 샀죠. 그러면은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이 6, 7천만 원, 기껏해야 10억, 1억 정도겠죠. 네, 1억 정도. 과연 1억을 연봉을 받았고 언제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사냐? 이거 멍청한 소리입니다. 굉장히 멍청한 소리예요.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삽니까? 기존의 아파트 10억에서 뭐 15억 아파트가 됐어. 이걸 2, 3억에서 산 아파트가 10억에서 15억에 됐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자산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이 자산 시장의 리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리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연봉이 갑자기 뭐 20억, 30억이 되는 경우가 아주 특수하다는 겁니다. 아이유 이 사람도 기존에 빌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30조짜리 아파트를 또 살 수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안 오른 게 없어요. 9년 만에 물가 최대 상승. 다 오르잖아. 그런데 왜 부동산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산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계속 올라간다. 지방 아파트도.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죠. 대구도. 그래서 가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에 상관이 없이 가격이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내가 만족감 그리고 희소성이 받쳐주면은 100억을 하든 200억이 가든 누구든지 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 미분양 난 아파트 6억인데 7억인데 아파트는 여기에 희소성과 대중들이 생각할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미분양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시장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다. 부산 아파트는 제가 주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조정지역이 된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정이 된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조정이죠. 그러면은 안 속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조정지역을 한번 부산시가 겪었습니다. 그때 가격을 15%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정받을 때는 이거 조정 안 나온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심 도시, 사기심 도시, 오기심 도시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경기도에. 서울 강남 집값 안 내려갑니다. 절대 안 날아가요, 이제는. 왜? 한번 당했거든. 신도시 10기를 만들어 보세요, 10기.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로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전국 위로금 5차 재난지원금 뿌린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여기서 보시면은 15조 또 지금 편성을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효과는 어떻게 된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왜? M2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M2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올라갑니다. 이거 재난지원금 또 뿌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리밸런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는 저는 이거 봅니다. 양극화입니다. 결국에 양극화. 예, 리밸런싱 기준선이 하나 있고 계속 우상향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 리밸런싱을 계속 만들죠. 제가 다음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보셨잖아요. 임금소득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희소성입니다. 어떤 만한 희소성을 받쳐주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100억을 해도 이 가격은 정당성을 받게 되는 겁니다. 1억을 해도 우리는 이 아파트가 안 팔리고 아무도 사주지 못하는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하는 아파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분양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죠. 1억짜리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는데 100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사람들이 그냥 희소성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도 없고 여기서는 서로가 달려듭니다.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수요가 있냐? 폭발합니다. 수요가 폭발하죠. 100억인데도 1억짜리인데도 미분양이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앞으로 생겨날 양극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리밸런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의 선이 뭡니까? 중간에 이거 파란색 점선이 올라가죠. 이거 뭡니까? M2죠. 화폐량. 그러니까 화폐량에 따라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안이불자. 네. 그 중간에는 희소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그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지는데 과열되고 수축되고 그리고 이완되고 또 확장이 되고 수축되고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데 그런데 왜 아파트 가격은 어떤 아파트는 100억이 되고 어떤 아파트는 3억밖에 안 합니까? 결정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이 침체기 때 달라집니다. 침체기 때. 수축기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리밸런싱 과정 중에서 이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리밸런싱 과정 중에. 왜? 좋은 아파트, 희소성을 받은 아파트들은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덜 빠집니다, 이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희소성을 받는 아파트는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덜 빠지고 많이 올라가고 덜 빠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어떤 아파트는 A라는 아파트가 있죠. B라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덜 올라가고 내려갈 때 크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내려갈 때 크게 빠지고 결국에는 만난 선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지금 리밸런싱이 계속 나타났던 과정들을 보여주죠. 빨간선이 뭡니까? M2. 파란선이 뭡니까? 주택가격. 만나죠. 언젠가는 만난다는 겁니다. 저는 3년 후에서 2년에서 4년 후 2023년 후반기부터 2024년 뭐 상중반기 정도에서는 여기 이 리밸런싱 과정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 자산은 영원히 상승하지도 않고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나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선. 만나는 선이 한번 만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폭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방송을 제가 이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작년 3월 22일 날 화폐 가치 몰락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그때가 최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 코로나가 최정점을 찍었을 때 이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거의 리바이벌 형식으로 한번 다시 언급해 드렸다는 내용으로 전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